여러분, 만약 시어머니가 제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고 남편이 제 배를 발로 걷어찬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아입니다. 김도준과 결혼한 지 5년. 그 5년 동안 시어머니 조옥진 여사와는 올해부터 지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는 줄곧 시골에 계셨거든요. 동네 이웃들이랑 헤어지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봄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다며 서울로 올라와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저는 그때만 해도 가족이 함께 살면 서로 의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집에 들어오신 첫 딸은 조옥진 여사도 꽤나 상냥하게 구셨어요. 아침이면 죽을 끓여주시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거들어 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오는 채소가 너무 비싸다며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타박하셨어요. 예, 수아야, 네가 사온 이 토마토 좀 보렴. 한 팩에 5,000원이나 하다니 시골에선 2,500원이면 사는데 정말 돈을 물 쓰듯 하는구나. 저는 서울 물가가 원래 비싸다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죠. 눈을 흘기면서 네가 흥정할 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도준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걸 네가 이렇게 낭비하는구나 라고 쏘아붙였죠. 나중엔 더 심해졌어요. 제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제가 30만 원 넘게 주고 산 원피스를 옷장에 넣어뒀는데 다음 날 어머니가 그걸 꺼내 들고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이 옷 재질도 별로인데 30만 원이나 한다고? 내 보기엔 길거리에서 5만 원이면 사겠구만. 저는 기분이 상해서 제 월급으로 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내 월급이 우리 도준이 돈 아니면 뭐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네가 먹고 입는 거 전부 우리 집 거다. 어디서 감히 이렇게 사치를 부려. 저는 그냥 참고 넘겼어요.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갈수록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조옥진 여사가 갑자기 거실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막 집에 들어온 김도준의 팔을 붙잡고는 아이고 아들아 내 돈이 없어졌다 하고 소리쳤죠. 김도준은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돈이요? 어디다 두셨는데요? 조옥진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곁눈질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그 2천만 원 말이다. 내 방 그 자개장 맨 밑에 숨겨뒀는데 오늘 너 옷이나 몇 벌 사주려고 꺼내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냐. 저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저는 어머니의 자개장에 손댄 적도 없는데 돈을 가져갔을 리가 없잖아요.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조옥진 여사는 버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걸 기억 못할까봐 꼭꼭 숨겨뒀는데 너 말고 내 방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 김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지만 그래도 일단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옷 밑에 깔렸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조옥진 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무릎을 치며 소리쳤죠. 내가 3번이나 뒤졌어. 장롱 틈새까지 다 봤는데 없다니까. 제가 안 가져갔으면 누가 가져갔겠어. 집에는 우리 셋뿐인데 넌 매일 출근하고 난 낮에 집안일만 하잖아. 점심때 잠깐 낮잠 자러 오는 건 쟤밖에 없는데
쟤 아니면 누구겠냐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반박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40분 자는 게 다예요. 어머님 방에는 들어간 적도 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걸로 제가 돈을 훔쳤다고 하세요? 네가 안 훔쳤으면 돈이 발이 달려서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냐? 조옥진 여사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도준이가 돈 못 버는 게 불만이라 내 노후 자금 훔쳐서 내 친정에 갖다 주려는 거지? 어림도 없는 소리.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도준이 옆에서 한참을 말렸지만 조옥진 여사는 제가 돈을 훔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김도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수아 씨, 일단 어머니랑 그만 싸워. 연세도 있으시니 정말 깜빡하신 걸 수도 있잖아. 내일 다시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야. 김도준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건 알았지만 저는 이 억울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김도준은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인 거 알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조옥진 여사는 시골 친척 몇 분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 구경도 시켜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어른들이 오시는 거니 미리 휴가를 내고 시장에 가서 생선이며 새우, 고기 등 온갖 재료를 사와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렸습니다. 친척들이 오신 후 조옥진 여사는 처음엔 아주 살갑게 굴었어요. 시골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대화는 어느새 돈 잃어버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옆에 앉은 작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말도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숨겨둔 2천만 원이 없어졌지 뭐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거 제 노후 자금인데. 작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잘 찾아봤어요? 조옥진 여사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찾았죠. 왜 안 찾았겠어요?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저 철없는 며느리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죠. 벌떡 일어나서 친척 어른들께 해명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돈에 손 댄 적도 없어요. 분명히 다른 곳에 두시고 잊어버리신 걸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 조옥진 여사가 갑자기 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수아, 너 아직도 발뺌할 테냐? 내가 그 돈을 얼마나 꽁꽁 숨겨뒀는데 네가 훔친 게 아니면 누가 훔쳤겠어. 오늘 친척들 앞에서 그 돈 내놓으면 이 일은 없는 걸로 해주마.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 같은 도둑년을 잡아 넣을 테다. 저는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신고하세요. 전 돈 훔친 적 없으니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을 모아 마시면 안 되죠.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조옥진 여사는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때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죠. 바로 그때 김도준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래층에 술을 사러 갔었거든요. 조옥진 여사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네 마누라가 내 돈을 훔쳐놓고 내가 따지니까 나를 때리려고까지 하잖니. 네가 얘 좀 어떻게 해봐. 다들아 다난 똥뭉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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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김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수아 씨, 어머니가 당신이 돈 훔쳤다는데 사실이야. 당장 돈 꺼내서 어머니께 사과해. 난 돈 훔친 적 없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믿어줘? 어머니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이겠어? 김도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당신을 일부러 모함하시겠냐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장 사과해. 여기서 더 망신당하지 말고. 난 돈 안 훔쳤어. 사과 못해.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죠. 결혼 5년 동안 그는 저를 믿어주는 말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옆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들아, 제 태도 좀 봐라. 너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야. 나도 안중에 없고 오늘 네가 제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할 거다. 김도준은 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는지 제게 한 걸음 다가와 손가락질했습니다. 박수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도준이 갑자기 발을 들어 제 배를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죠.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모두 경악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김도준이 손을 대자더이 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잘했다. 저런 건 저렇게 다스려야 해. 우리 김씨 집안이 우스운 줄 알아 라고 말했죠. 김도준이 다시 저를 때리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쥔 채 간신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조옥진 여사를 지독하게 쏘아보았죠.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박수아, 태어나서 이런 수모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탁수아, 태어나서 이런 수모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김도준은 제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줄 알았는지 비웃었습니다. 신고해봐. 경찰이 와서 너 같은 도둑을 잡아가나 나를 잡아가나 한번 보자고. 조옥진 여사도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 여기 사람들이 다 봤는데 네가 먼저 돈을 훔치고 말대꾸했잖아. 도준이가 널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전화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웬일로 엄마한테 전화를 다 했니?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시작하세요. 더 이상 봐주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의 윤석영 회장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목소리는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널 괴롭혔니? 어디야?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전 괜찮아요. 저는 김도준과 조옥진 여사를 흘끗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고 저를 때렸어요. 엄마가 그러셨죠. 누가 날 괴롭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김씨네 사업, 더는 남겨둘 필요 없어요. 김도준과 조옥진 여사는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른 채
옆에서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옥진 여사가 말했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니? 도와달라고? 소용없어. 우리 김씨 집안도 이 동네에선 알아주는 집안이야. 너 같은 도둑 편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김도준도 비웃었습니다. 헛수고하지 마. 네가 누구를 부르든 네가 돈 훔친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김도준과 조옥진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두고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오늘 한 짓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테니까. 조옥진 여사가 또 욕을 하려 했지만 김도준이 막아섰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너 맞아서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방으로 꺼져.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저는 그들과 더 다투지 않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현재 위치를 보냈습니다. 오래지 않아 김씨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진 빚,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하나하나 받아낼 겁니다. 제가 김씨네 아파트를 나설 때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에 통증이 욱신거렸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은 오히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엄마와의 통화 종료 화면이 그대로 떠 있었죠.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입만 열면 김씨 집안의 그 작은 사업체는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려니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김도준과 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가 아무리 나빴어도 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조금 전 제 배를 걷어차던 모습, 조옥진 여사가 저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던 모습을 떠올리자 그 복잡한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시원함뿐이었죠. 몇 분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박 기사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 어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치셨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박 기사님, 전 괜찮아요. 그냥 좀 아플 뿐이에요. 일단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박 기사님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차를 출발시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결혼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작에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야죠. 저는 대답 없이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제가 김도준과 결혼할 때 엄마는 반대하셨습니다. 김도준이란 사람이 겉보기엔 성실해 보이지만 줏대가 없고 특히 그의 어머니 조옥진 여사는 딱 봐도 보통 성격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김도준만 저에게 잘해주면 다른 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고부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까지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차는 40분쯤 달려 엄마가 사는 고급 빌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가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아한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얼굴에 떠오른 걱정은 숨길 수 없었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배에 손을 대려다 혹시 아플까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배는 어떠니? 아직도 아파? 병원에는 가봤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타박상이야.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이상하다 싶었어.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김도준이라는 놈 감히 내게 손을 대? 그리고 그 조옥진이라는 여자 감히 널 도둑으로 몰아? 김씨 집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제 엄마 윤성영 회장님은 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작은 회사를 지금의 상장 기업으로 키워내셨죠. 재계에서도 이름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분의 딸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씨 집안이 정말 엄마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가사도우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하고 가정의를 불러 제 상처를 살피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연조직 타박상이라 큰 문제는 없다며 바르는 약을 처방해 주셨죠. 그제야 엄마는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난 5년 동안 조옥진 그 여자가 널 자주 괴롭혔니? 김도준은 항상 제 엄마 편만 들었고 저는 원래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서름을 모두 쏟아냈죠. 조옥진 여사가 제 씀씀이를 타박하던 것부터 제 물건을 뒤지던 일, 그리고 이번에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일까지, 그리고 김도준이 항상 상황을 무마하려 하거나 심지어 저를 때렸던 일까지 전부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엄마는 테이블 위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비서, 지금 당장 김도준 내 건축 자재 공장에 대해 조사해. 그들의 모든 협력사와 공급업체까지 전부 무슨 수를 써서든 사흘 안에 그 공장이 단 하나의 주문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모든 계약을 파기시켜, 그리고 은행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은행에 압력을 넣어 즉시 상환을 요구하게 해. 계좌도 동결시키고. 참, 걔네 사는 아파트 아직 대출금 남았지? 그것도 같이 처리해. 법원에서 최대한 빨리 압류하도록 조치해. 전화기 너머에 이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는 저를 보며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걱정 마. 엄마가 네 억울함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김씨 집안, 자기들이 가진 작은 사업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딸 앞에서 잘난 척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죠. 사실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았던 건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요. 한편 김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떠난 후 조옥진 여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과 어색해하는 친척들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죠. 여러분, 보세요. 저 박수아라는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내 돈을 훔쳐놓고도 어디서 큰 소리야. 도준이가 좀 가르치려니까 그냥 나가버리잖아. 정말 재수없는 애를 들였어. 친척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김도준이 저를 걷어차는 장면을 모두 똑똑히 봤으니까요.
속으로는 다들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죠. 작은 어머니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수아 씨가 돈 훔칠 애처럼 보이진 않던데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돈이 없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조옥진 여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없어졌어. 제가 훔친 게 아니면 누가 훔쳤겠어. 그리고 설령 돈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도준이가 개버릇 고치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김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 하는 거야. 김도준은 옆에서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죠. 그도 혹시 어머니가 돈을 둔 곳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어머니의 부추김에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저를 때리고 말았죠. 이제 와서 렁증샷해 보니 조금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생각을 하니 그 후회는 다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조옥진 여사는 친척들이 아무 말도 안 차 다시 김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박수아제가 아까 전화하던 거 봤지? 걔 분명히 친정 식구들 불러서 난리 치려는 거야. 너 절대 제 길을 살려주면 안 된다. 걔가 돌아오면 네가 아주 호되게 야단쳐야 해.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라고. 김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걔 돌아오면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게요.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하고 만약 사과 안 하면 이혼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조옥진 여사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혼한 여자가 어디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겠어? 그때가 되면 분명히 울면서 돌아올 거야. 모자는 제가 무릎 꿇고 돌아올 장면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지만 엄마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준은 평소처럼 건축 자재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협력업체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 정말 미안하게 됐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주문 말이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김도준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계약서까지 다 썼잖아요. 왜 갑자기 취소하시는 겁니까? 아, 말도 말게. 이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김 사장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 본사에서 자네네 공장이랑은 거래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위에서 시키는 일인데 거역할 수가 있나. 김 사장, 정말 미안하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세. 이 사장님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도준은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과는 3년 동안 거래하며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왜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는 걸까요? 그것도 본사의 지시라니요. 김도준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다른 협력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상대방도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장님과 비슷했습니다. 위에서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죠. 김도준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두 건의 주문은 올해 공장의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취소되면 공장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몇몇 협력업체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예외 없이 모두 같았습니다. 모든 협력업체가 주문을 취소했고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죠. 김도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룻밤 사이에 모든 협력업체가 등을 돌리는지, 혹시 공장 제품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하지만 그들의 제품은 항상 품질이 좋았고 심지어 품질상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급업체들한테서도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 우리랑 거래 안 한답니다. 그리때 전에 주문했던 원자재도 배송 안 해준대요. 뭐라고? 김도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공급업체도 거래를 안 한다고? 왜? 이유는 말 안 해? 그냥 앞으로 거래 안 한다고만 하고 전에 우리가 성금으로 줬던 돈은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우리랑 거래 안 할 거라고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도준은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습니다. 주문도 끊기고 공급업체도 끊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건축 자재 공장이 곧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협력업체와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어보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어제 제가 전화를 하던 모습과 두고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오늘 한 짓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테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제가 꾸민 일일까요? 하지만 김도준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떻게 모든 협력업체와 공급업체가 등을 돌리게 할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업계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공장 직원들부터 안정시켜. 주문 문제는 우리가 해결 중이라고 걱정 말라고 전해. 그리고 다른 공급업체들을 좀 알아봐.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지.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김도준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더 끔찍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엄마 집에 머문 이틀 동안 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제게 김씨 집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 김씨네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 라고 넌지시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엄마가 반응이 있다고 한 것은 김씨네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었죠. 사흘째 아침, 제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김도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김도준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고 질책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박수아,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지? 당장 돌아와. 우리 공장에 큰일 났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큰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지금 집안이야. 친정에 있어. 탱걸. 친정. 친정. 차갑게 웃으며 아직도 친정에 있다고? 김도준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박수아, 너 시치미 떼지 마. 내 엄마가 꾸민 짓이지. 우리 공장 협력업체들이 전부 주문을 취소했어. 공급업체도 거래를 끊었고. 네가 엄마 시켜서 이런 거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김도준이 제 엄마의 소행이라고 짐작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건데? 당신은 잊었나 본데. 누가 날 도둑으로 몰고
누가 날 때렸는지 생각해봐. 이제 와서 당신 내 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생각나.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수아야. 김도준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고. 우리가 널 모함해서는 안 됐고. 널 때려서도 안 됐어. 제발 내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해줘. 공장이 망하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당장 돌아와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도 사과할 거야. 알았지? 저는 김도준의 애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때릴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조옥진 여사가 저를 도둑으로 몰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이제 와서 무섭다고? 너무 늦었어.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도준,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되면 경찰은 왜 있겠어? 당신네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득이야.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만두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두고 봐. 당신네 사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망하게 될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김도준이 계속 전화를 걸어올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와 말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간 억눌려왔던 서름을 드디어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도준의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정원의 장미에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꽃잎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 씨 집안은 한 줌의 햇살도 보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엄마는 그들이 제가 겪었던 서름을 고스란히 맛보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문 취소, 공급 중단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박 기사님을 통해 김 씨네 공장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의 먼 친척 조카가 김도준의 공장에서 창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박 기사님에게 공장이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저는 꽃밭 흙을 고르며 박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그 상황을 직접 보셨어야 하는데 제 조카 말로는 아침부터 공장 기계가 돌아가질 않았대요. 원자재 공급이 끊겨서 전에 주문했던 철근이랑 시멘트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창고에 남은 자재로는 작은 주문 하나도 처리 못할 정도래요. 창고에 남은 자재로는 작은 주문 하나도 처리 못할 정도래요. 직원들이 전부 김도준한테 몰려가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따졌대요. 계속 공장이 멈춰 있으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죠. 조옥진 여사는 예전에 제 앞에서 항상 우리 도준이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데 서로 거래하려고 줄을 선다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우 주문과 공급이 끊겼다고 이 난리가 났으니 그들의 사업이 얼마나 속빈 강정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박 기사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조카가 그러는데 김도준이 오전에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대요. 책상 위 서류를 다 집어던지고 비서랑도 싸웠다더라고요. 왜 새로운 공급업체를 못 찾냐면서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지금 업계의 소문이 다 퍼졌는데 김 씨 집안이 큰 인물한테 밉보였다고 누가 감히 그들이랑 거래하겠어요. 괜히 엮였다가 자기들도 피해볼까봐 다들 몸 사리는 거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역시 일 처리가 철저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래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에 조용히 소문을 내서 아무도 김 씨 집안을 돕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되면 김 씨 집안은 완전히 고립되어 재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김 씨 집안의 상황은
박 기사님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김도준은 제 전화를 끊은 후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알던 사람이든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든 그가 김씨네 공장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거절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한 공급업체 사장은 그나마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김 사장, 내가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가 없네. 어제 장인어른이랑 식사하는데 요즘 김씨 집안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시더군. 자네들이 윤석영 회장님한테 밉보였다면서. 윤 회장님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그런 분 비위 거슬렀다간 바로 망해. 공급업체 찾으려면 차라리 지방 쪽을 알아봐. 이 근방에선 아무도 자네랑 거래 안 할 거야. 그 전화를 끊고 김도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죠. 윤석영. 그는 당연히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이나 봤던 재계에서 유명한 여성 기업가였으니까요. 그녀의 재산은 김씨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 집안이 윤석영 회장님에게 밉보였는지. 그때 그는 불현듯 제가 전화를 걸 때 엄마라고 부르며 시작하세요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박수아의 엄마가 바로 윤석영 회장님이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김도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집은 작은 사업을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와 조옥진 여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 집안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제 앞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일부러 그들에게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제 집안은 작은 사업이 아니라 수천억대 자산을 가진 재벌가였던 것이죠. 그는 생각할수록 두려워져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윤석영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에게 간이 10개라도 저를 때릴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조옥진 여사도 감히 저를 도둑으로 몰지 못했을 테고요. 윤석영 회장님이 김씨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조옥진 여사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텅 빈 통장이 들려 있었죠. 아들아, 큰일 났다. 우리 은행에 넣어둔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은행에서 우리 계좌가 동결됐대. 김도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뭐라고요? 계좌가 동결됐다고요? 왜요? 내가 어떻게 알아? 조옥진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늘 내 새 옷이나 사주려고 돈 좀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됐다는 거야. 동결 풀려면 대출금부터 갚으라는데. 아들아, 우리가 언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니? 김도준은 그제야 작년에 공장을 확장하면서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주문 대금으로 갚을 생각이었지만 이제 주문도 끊기고 계좌도 동결되어 5억이라는 대출금은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공장 확장하면서 은행에서 5억 대출받았어요. 올해 갚으려고 했는데 뭐 5억이나 대출받았다고? 조옥진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우리 집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은행에 가서 따져야겠어. 왜 우리 계좌를 동결하냐고. 조옥진 여사는 그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김도준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지금 가봤자 소용없어요. 은행도 위에서 지시를 받고 우리 계좌를 동결했을 거예요. 가봤자 헛걸음만 하고
망신만 당할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조옥진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문도 끊기고 공급업체도 도망가고 계좌까지 동결됐는데 우리 공장 이제 망하는 거니? 우리 돈도 다 없어지는 거야. 김도준은 울고 있는 조옥진 여사를 보며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만약 조옥진 여사가 박수아를 도둑으로 몰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박수아를 때리지 않았다면 그들 집안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옥진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을 구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조옥진 여사가 울음을 그치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방법? 빨리 말해봐. 박수아한테 가서 사과하고 윤석영 회장님한테 그만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김도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윤석영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녀만 용서해주면 윤 회장님도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줄 거예요. 조옥진 여사는 제가 사과하러 가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 도둑년한테 사과하라고? 싫어. 분명히 걔가 내 돈을 훔쳤는데 우리가 왜 걔한테 사과해야 해? 어머니, 김도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아는 돈 훔친 적 없어요. 어머니가 둔 2천만 원은 분명히 어머니가 다른 곳에 두고 잊어버리신 걸 거예요. 설령 진짜 훔쳤다고 해도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공장이 망하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조옥진 여사는 김도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사과하기는 싫었습니다. 자신이 어른이고 제가 아랫사람인데 어떻게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냐고 생각했죠. 그것도 자신이 저를 모함한 후에 말입니다. 김도준은 조옥진 여사가 움직이지 않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고집 그만 부리세요. 지금 우리 집을 구할 수 있는 건 수아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우리는 정말 끝장이에요. 조옥진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집이 망한다는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알았다. 같이 가주마.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사과만 할 거야. 걔가 계속 용서 안 해주면 나도 더는 모른다. 김도준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사과만 하시면 걔도 분명히 용서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수아 엄마 집으로 갑시다. 하지만 그들이 사무실을 나서기도 전에 한 무리의 직원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선두에는 50대 초반의 왕 반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평소 김도준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왕 반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비서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새로운 공급업체도 못 찾고 새 주문도 못 받았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계속 이렇게 공장이 멈춰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공장 문 닫을 거면 저희도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하잖아요. 김도준은 문 앞에 모인 직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장의 오랜 직원들이었고 평소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떠나면 나중에 공장이 다시 돌아가도 일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는 서둘러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가 이미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았어요. 세부 사항만 조율하면 며칠 안에 자재가 들어올 겁니다. 주문도 협상 중이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다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혹시 며칠 동안 일 못하게 되면 제가 기본급은 다 챙겨줄 테니 생활에 지장 없게 해드릴게요. 왕 반장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다 들었습니다. 사장님 계좌가 동결됐고 아무도 사장님이랑 거래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우리 속이지 마세요. 김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좌 동결 사실까지 직원들이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해명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사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도 못하는데 우리 그냥 그만둘래요. 맞아요.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 없지. 나 내일 당장 다른 공장 알아볼 거야. 직원들은 왁자지껄하게 사직서를 내려갔습니다. 김도준과 조옥진 여사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떠나는 직원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도준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조옥진 여사가 김도준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떡하니? 직원들이 다 떠났어. 우리 공장 정말 망하는 거야? 김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윤석영 회장님이 그만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옥진 여사를 데리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와 엄마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을 도와주기를. 하지만 그들이 엄마가 사는 빌라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들의 차와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불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찾으시죠? 약속은 하셨습니까? 김도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수아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수아 씨가 여기 살고 저희는 가족입니다. 경비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으로 확인하더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에 계신 분이 두 분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뭐? 우리를 모른다고? 조옥진 여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수아 시어머니랑 남편인데 어떻게 우리를 모를 수가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해봐. 김도준이랑 조옥진이 왔다고 전해 경비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안 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도준이 조옥진 여사를 끌어당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부러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이 빌라 단지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차를 돌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옥진 여사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박수아라는 애 정말 배은망덕한 년이야. 우리 집에서 5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모른 척해. 그 윤성영이라는 여자도 너무 악독해.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가 있어. 김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만약 그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은 썰렁하고 아무런 온기도 없었죠. 조옥진 여사는 소파에 앉아 울면서 저를 욕했고 김도준은 옆에서 담배만 연신 피워댔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죠. 바로 그때 김도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김도준 씨, 저희 은행에서 받으신 5억 대출이 연체되었습니다. 3일 안에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해 귀하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무를 변제할 것입니다. 김도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죠. 3일 안에 5억을 갚으라고? 그들은 지금 5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5억을 갚겠습니까? 게다가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집까지 없어지면 그들은 살 곳조차 잃게 되는 것입니다. 조옥진 여사는 전화 내용을 듣고 김도준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우린 어떻게? 은행에서 우리 집을 경매에 넘긴대.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김도준은 조옥진 여사를 껴안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장은 망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손에는 돈 한 푼 없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는 절대 조옥진 여사가 저를 모함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 저를 때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김씨 집안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특별히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의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갚아야 할 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은행 쪽에서 김씨네 집 경매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구나. 3일 뒤에 공고가 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김씨네가 다른 곳에서 소액 대출 받은 게 몇 천만 원 더 있더라. 그때가 되면 그 대부업체들도 돈 갚으라고 찾아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한테 고맙긴. 넌 내 딸인데 내가 널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니? 앞으로 누가 또 널 괴롭히면 엄마가 또 나설 거야. 저는 엄마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엄마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엄마에게 효도하며 다시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김씨네 집에는 예상대로 은행에 압류 공고가 붙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경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은 김씨 집안과 친척들 사이에 폭탄처럼 퍼졌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고 조옥진 여사는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결국 울면서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대충 위로 몇 마디를 건네거나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을 뿐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옥진 여사와 가깝게 지내던 먼 친척 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진아, 내가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 집이 밉보인 사람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 나까지 엮였다간 큰일 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 나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고 조옥진 여사는 소파에 앉아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형님, 동생하던 친척들이 모두 그들 집안의 재산을 보고 잘해줬다는 것을요. 이제 그들 집안이 망하자 아무도 진심으로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김도준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집안이 완전히 끝났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네 집에 압류 공고가 붙은 다음 날, 저는 엄마와 함께 꽃꽂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휴대폰을 들고 급히 다가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김 씨네 공장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밀린 월급 달라고 시위하고 있어요. 저는 꽃을 내려놓고 박 기사님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떠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 몇 장과 함께였죠.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내 피땀 어린 돈을 돌려달라. 김도준은 돈 갚아라.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은 밀려서 찌그러져 있었고 김도준과 조옥진 여사는 그들 사이에 갇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매우 초라해 보였죠. 게시글 아래에는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 공장 망한다는 소문 돌더니 월급 떼먹는 건 너무하네. 예전에 저 집이랑 거래해봤는데 사장 인성 별로더니 꼴 좋다. 저는 몇 줄 읽어보고 박 기사님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옆으로 다가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겪을 일은 더 많을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꽃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은 대부분 가장이었고 월급으로 집세도 내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했을 겁니다. 돈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김도준과 조옥진 여사는 평생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봤을 겁니다. 아마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겠죠. 실제로 그날 아침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장 문을 막아섰습니다. 선두에는 여전히 왕 반장님이 있었죠. 그들은 원래 김도준이 약속대로 기본급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결국 다 함께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준은 경비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전날 밤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던 것이죠. 직원들이 문을 막고 있다는 말에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달려나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왕 반장님이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왕 반장님의 소나기 힘은 대단해서 김도준의 팔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왕 반장님은 눈이 충혈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준 씨, 도대체 언제 월급 줄 겁니까? 우리 아들 다음 달에 학비 내야 하고 우리 아내는 아직 병원에 누워 있어요. 월급 안 주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다른 직원들도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당장 월급 주세요. 안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법원에 고소해서 당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요. 김도준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월급은 꼭 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돈을 마련할게요. 며칠? 또 며칠이요? 왕 반장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당신은 매번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요. 오늘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월급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든지. 왕 반장님은 그 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는 척했습니다. 김도준이 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돈 구하러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는 직원들을 해치고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지만 예전의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은 그가 돈을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돈이 없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그나마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도준아, 내가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밑보인 사람이 윤석영 회장님이잖아.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다가 그분한테 찍히면 우리 집도 망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김도준은 의자에 앉아 절망감에 울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자신 때문에 윤석영 회장님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조옥진 여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밖에서 직원들이 아직도 난리니? 돈은 빌렸고? 김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아니요, 아무도 안 빌려줘요. 조옥진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손에 든 천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가 숨겨둔 노후 자금이다. 현금으로 8,600만 원, 그리고 이 통장에 3천만 원 넘게 있어. 다 합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일단 이 돈으로 직원들 월급부터 일부 줘.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게. 김도준은 가방 속 돈과 통장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 돈이 조옥진 여사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던 어머니가 이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써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소리를 해. 조옥진 여사는 돈과 통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서 이 돈으로 직원들 월급 줘. 쟤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넌 감옥에 가야 하고 우리 집은 정말 끝장이야. 네가 무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나중에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어. 김도준은 손에 든 돈과 통장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그들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 문 앞에 모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란 그만 피우세요. 여기 1억 2천만 원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월급 일부를 지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다 드릴게요.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왕 반장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죠. 지금 당장 월급 주세요. 만약 남은 월급도 안 주면 그때는 정말 신고할 겁니다. 김도준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와 펜을 가져와 직원들을 줄 세워 각자의 월급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금방 동났습니다. 비록 모두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지만 직원들도 김도준에게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욕을 하며 떠났습니다. 직원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김도준은 한숨을 돌렸지만 마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조옥진 여사의 노후 자금은 다 썼고 남은 월급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옥진 여사가 다가와 그의 손에 든 텅 빈 가방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아, 우리 노후 자금이 다 없어졌어. 우린 이제 어떡하니? 김도준이 그녀를 껴안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까지 고생시키네요. 조옥진 여사가 울며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다 그 박수아라는 년이랑 걔 엄마 때문이야. 걔네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김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조옥진 여사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아와 윤석영 회장님이 아니었더라도 그들의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요. 지난 몇 년간 그는 기존 거래처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확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었던 것이죠. 박수아와 윤석영 회장님은 그저 그들 집안이 망하는 속도를 앞당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옥진 여사에게 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옥진 여사가 지금 마음속에 증오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에 대한 증오. 그 후 며칠 동안 김도준은 매일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그를 피했고 예전의 사업 파트너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전 공급업체에 찾아가 자재를 먼저 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멈췄고 기계에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사러 오지 않았죠. 김도준은 매일 공장에서 텅 빈 작업장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매일 집에서 울거나 소파에 앉아 저와 엄마를 욕했습니다. 가끔은 폐지를 주워 팔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체면을 버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조옥진 여사가 폐지를 줍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예전에 그녀와 함께 광장 춤을 추고 집에 자주 놀러와 그녀의 아들이 능력 있다고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주머니는 그녀의 손에 든 폐지 자루를 보고도 인사 없이 일부러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엮이기 싫다는 듯이요. 조옥진 여사는 화가 나고 억울해서 집에 돌아와 김도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좀 봐. 예전에는 친자매처럼 지내더니 이제 내가 폐지 줍는다고 피해가잖아. 내가 돈 빌릴까봐 무서운 거지. 정말 너무들 한다. 김도준은 초췌해진 조옥진 여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친척과 친구들도 무시하는 법이죠. 저는 그 며칠 동안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좋은 가게 자리를 몇 군데 알아봐 주셔서 작은 꽃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군데를 둘러보고 엄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 유동인구도 많았죠. 엄마는 인테리어 회사도 알아봐 주셨고 디자이너가 이미 디자인 시안을 보내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죠. 디자인 시안을 보며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김 씨 집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디자이너와 인테리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쉬어 있었고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고 널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됐어. 내가 널 때려서도 안 됐고 제발 내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해줘. 우리 집은 이제 거의 망했어. 우리 엄마 노후 자금도 다 없어졌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말 못 살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준, 당신들이 날 도둑으로 몰고 때릴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 난 우리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 안 할 거야. 당신네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득이니까.
수아야,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김도준이 전화기 너머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내 엄마한테 그만하라고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혼하고 재산 포기 각서도 쓸게. 제발. 저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스웠죠. 지금은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만 저를 때릴 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준, 우리 사이에 부부의 정 같은 건 이미 없어.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재산을 포기해도 네가 나에게 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헛수고하지 마. 차라리 은행 대출이랑 직원들 월급이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디자이너가 저를 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방해됐네요. 계속 인테리어 이야기할까요?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하죠. 디자이너의 손에 들린 디자인 시안을 보며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것이고 김 씨 집안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진 빚, 저는 하나하나 받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김 씨 집안에서는 김도준이 전화를 끊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윤성영 회장님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집안은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그의 넉나간 모습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아, 수아가 뭐라고 하니? 우리를 안 도와주겠대? 김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네, 안 도와준대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윤 회장님한테 그만하라고 말 안 할 거래요. 조옥진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우리 집은 이제 정말 끝났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도준과 조옥진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김도준이 가서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은행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준 씨 맞으십니까? 은행에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기아는 5억의 대출금을 연체한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김도준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갚은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돈을 마련할게요. 은행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도준 씨, 저희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귀하가 계속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집은 이미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고 다음 주에 경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속히 이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준은 경찰과 은행 직원을 보며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대한 대출금뿐만 아니라 집까지 잃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문 앞에 경찰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죠. 경찰 아저씨, 제발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꼭 돈을 마련할게요. 경찰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도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아드님과 함께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경찰서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하며
김도준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우고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울면서 뒤를 따랐지만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소란을 듣고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이웃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보며 창피하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김씨 집안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집도 없어지고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박수아를 도둑으로 몰고 김도준이 박수아를 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박수아를 모함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도준이 박수아를 때리지 않았다면 그들 집안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김도준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에게 했던 짓은 이보다 훨씬 더 잔인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것이고 김씨 집안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김도준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박 기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원에서 엄마가 새로 키우는 비둘기 몇 마리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죠. 박 기사님이 신문을 들고 다가와 사회면의 작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가씨, 보세요. 김씨네 일이 신문에까지 났네요. 은행 대출금이랑 직원 월급을 떼먹어서 김도준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합니다. 저는 신문을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제목은 건축 자재 공장 사장 채무 불이행으로 구속, 파산 위기였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집이 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저와 엄마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마가 특별히 부탁해서 이 일이 우리와 엮이지 않도록 한 것이겠죠. 저는 신문을 박 기사님에게 돌려주고 정원에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보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김도준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죠. 박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조옥진, 그 여자가 어제 경찰서 앞에서 하루 종일 울면서 김도준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더군요. 하지만 경찰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대요. 증거 없이는 풀어줄 수 없다면서요. 나중에는 은행에 가서 사정했는데 거기서도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딱하게 됐습니다. 저는 박 기사님을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예전에 저를 도둑으로 몰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박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계속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며 어제 조옥진 여사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분명히 초라하고 절망적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죗값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김도준이 구속된 후 조옥진 여사는 혼자 집에 남아 매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김도준을 만나려 했지만 경찰은 변호사만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김도준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죠. 친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그녀를 피하거나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더 절망적인 것은 곧 법원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경매 통지서를 건네며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의 말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조옥진 씨, 이 집은 이미 압류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니 속히 짐을 싸서 이사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그때까지 이사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강제로 집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경매 통지서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저씨,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 아들은 지금 구치소에 있고 저 혼자서는 갈 곳이 없어요. 제발. 법원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옥진 씨, 저희도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은행이 김도준 씨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서 이사할 곳을 알아보세요. 나중에 더 곤란해지지 않게요. 직원들이 떠나고 조옥진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집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집은 그녀와 남편이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었고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그녀는 살 곳조차 잃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 천천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값비싼 물건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낡은 가구와 옷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도준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을 큰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나머지 물건은 버리거나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불쌍해서 그녀가 주는 물건을 받아주며 위로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는 조옥진 여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 그녀는 옷장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낡은 속옷 주머니에 돈을 숨겨두고 잊어버렸던 것이죠. 상자 속 2천만 원을 보며 조옥진 여사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 2천만 원 때문에 박수아를 도둑으로 몰았고 결국 김도준이 박수아를 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윤석영 회장님이 그들 집안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김도준은 구속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돈을 찾았지만 그들 집안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 2천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상자를 껴안고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잘 찾아봤더라면, 박수아를 모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집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조옥진 여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골집은 이미 팔았고 친척들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손에는 2천만 원밖에 없었고 그 돈은 김도준의 변호사 비용으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장 창고 구석에 낡은 매트리스를 깔고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창고는 춥고 습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까지 들렸죠. 조옥진 여사는 평생 이렇게 험한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눈을 감으면 예전에 좋았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경찰서 앞에 가서 혹시나 김도준을 만날 수 있을까 기다렸지만 매번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은행 앞에 가서 집을 경매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은행 직원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죠. 한 번은 은행 앞에서 기다리다 예전에 함께 광장 춤을 추던 이웃 이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옥진아, 너 왜 이 모양이야?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더럽고 무슨 일 있었어? 조옥진 여사는
이 씨 아주머니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죠. 이 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진아,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애초에 네가 수아를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됐어. 내가 본 수아는 착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내 돈을 훔쳤겠어.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조옥진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옥진아, 나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20만 원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몸 상하지 않게.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조옥진 여사는 돈을 받으며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씨 아주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어서 살 곳부터 알아보고 몸조리 잘해. 도준이 나오면 모자가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 씨 아주머니가 떠나고 조옥진 여사는 손에 든 10만 원을 보며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아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예전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이 씨 아주머니가 그녀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친척과 친구들은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근처 슈퍼마켓에서 빵과 우유,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돌아와 춥고 습한 환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김도준을 구해내겠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김도준과 함께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김도준의 상황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요. 김도준은 구치소에서 매일 경찰 조사를 받고 은행에 고소해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스스로 변호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경찰이 곧 그가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월급 일부를 받았던 직원들이 그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김도준은 구치소에서 매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하고 박수아를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공장을 제대로 경영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며칠 동안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 꽃집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공사 현장에 가서 디자이너와 작업자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따뜻하고 우아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자주 공사 현장에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꽃 공급업체도 알아봐 주셔서 앞으로 꽃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가끔은 저에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아야, 내 꽃집 열면 엄마가 매일 가서 단골 손님 해줄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오시면 대환영이죠. 그때는 엄마를 위해 가게를 통째로 빌려드릴게요. 엄마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김씨 집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요. 그날 오후 제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선반 위치를 논의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쉰 목소리의 여자가 들려왔습니다. 조옥진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널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됐어. 그 2천만 원 내가 찾았어.
내가 숨겨두고 잊어버렸던 거야. 제발 내 엄마한테 우리 집 좀 용서해달라고 말해줘. 도준이는 아직 구치소에 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판이야. 나 혼자서는 살 곳도 없어.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저는 조옥진 여사의 애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불쌍하다고? 저를 모함할 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 여사님, 저를 도둑으로 몰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 안 할 겁니다. 당신네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 득이에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수아야,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조옥진 여사가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그만하라고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평생 종노릇이라도 할게. 제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 여사님,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종노릇을 해도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런든 그렁연 소리, 강궁고, 그런고, 그런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조옥진 여사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작업자 한 분이 저를 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방해됐네요. 계속 선반 이야기할까요?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하죠. 저는 작업자의 손에 들린 도면을 보며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것이고 김씨 집안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진 빚, 저는 하나하나 받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조옥진 여사는 전화를 끊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박수아가 정말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윤성영 회장님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박수아가 정말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 집안은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앉아 2천만 원이 든 상자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를 나섰습니다.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죠.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해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외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걸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한 공원 벤치에 앉았죠. 밤바람은 차가웠고 그녀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보며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김도준이 형을 받게 될지, 그들 모자에게 미래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도준이 빨리 나오기를, 그들 모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비록 삶이 힘들더라도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더 큰 타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김도준의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은행과 직원들이 모두 그를 고소했고 그는 막대한 대출금과 월급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조옥진 여사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지친 몸을 이끌고 춥고 습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도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김도준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그 강인함이 곧 현실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요. 김씨 집안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조옥진 여사가 공원에서 창고로 돌아온 다음 날, 그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춥고 습한 창고에서 낡은 속옷을 껴입고도 그녀는 온몸이 춥게 느껴졌죠. 주머니 속이시 아주머니가 준 10만 원을 만지며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김도준의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충 씻고 그나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10만 원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김도준의 큰아버지 댁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예전에 그들 집안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김도준이 어릴 때 자주 식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큰아버지가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큰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게 대했고 큰아버지도 돈이 없다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김도준의 이모 댁도 찾아갔지만 이모는 아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며 5만 원을 쥐어주고는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온갖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다녔지만 겨우 20만 원밖에 빌리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변호사의 선임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죠. 그녀는 길가에 앉아 울다가 작은 식당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빵과 김치를 사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전화를 걸어 김도준에게 옷과 영치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김도준의 변호사라고 소개한 장 변호사는 윤석영 회장님의 의뢰를 받아 김도준의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이 김도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자신을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윤석영 회장님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한 윤 회장님이 김도준의 대출금과 월급 일부를 대신 갚아주었고 나머지는 그들이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고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녀가 모함했던 박수아의 엄마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면 그들 집안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창고에 있는 고철을 팔아 3만 원을 벌고 그 돈으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재판날 윤석영 회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며칠 동안 점점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 꽃집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소개해준 꽃 공급업체에서 첫 번째 꽃이 들어왔고 저는 새로 뽑은 직원 민지 씨와 함께 꽃을 진열하며 가게를 꾸몄습니다. 엄마는 자주 가게에 들러 저를 도와주셨고 제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엄마가 김도준의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빚 일부를 갚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하지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엄마는 김도준이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여길 뿐이었죠. 저는 이제 제 사업과 엄마, 그리고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곧 김도준의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나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카네이션 한 다발을 들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서 장 변호사를 만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죠. 그녀는 법정에서 초췌해진 김도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 변호사는 김도준이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며 이미 일부를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도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그 판결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장 변호사는 그녀에게 김도준이 환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남은 빚은 윤성영 회장님이 도와주겠지만 그들도 노력해서 갚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장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윤석경 회장님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하려 했지만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법원 앞 화단에 꽃을 두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김도준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윤성영 회장님에게 진 빚을 갚고 박수아에게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비록 박수아가 용서해주지 않더라도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도준의 판결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엄마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셈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뒤 제 꽃집이 순조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날 엄마가 많은 친구분들을 모시고 와서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오가는 손님들과 활짝 핀 꽃들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제 꽃집은 개업 후 날마다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꽃꽂이 강좌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문 앞에서 조옥진 여사와 김도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가게 옆 골목으로 데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옥진 여사는 울먹이며 윤석영 회장님이 갚아준 돈 외에 아직 3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고 윤 회장님이 그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지금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제발 윤 회장님께 몇 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뺨을 때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도준도 함께 무릎을 꿇고 제게 절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에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엄마에게 고소하지 말라고 3년의 시간을 주라고 말해줄게요. 대신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야 하고 모든 친척들 앞에서 제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들은 제 조건을 받아들였고 며칠 뒤 작은 식당에서 몇몇 친척들을 모아놓고 제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나온 후 저는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꽃집을 운영하고 제 삶을 사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김도준은 공사장에서, 조옥진 여사는 청소부로 일하며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저는 김도준과 정식으로 이혼했고 제 꽃집은 두 번째 분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분점에 갔다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하고 있는 조옥진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나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미워하지도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사업과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여자는 스스로를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미래는 저의 용기 덕분에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